저는 이 올 한 해가 2022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뭐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마찰적 실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은 뭐가 만드냐면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올 하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긴장을 할 필요가 좀 있는 시기가 바로 올해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반가운 분이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KBS 박종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몇 달 만이죠? 거의 1년? 네, 거의 1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 홍대 스튜디오 있을 때 네. 촬영했는데 지금 여의도로 입성하고 너무 늦게 뵀어요. 여의도 같은 주민인데. 네, 사무실 정말 좋은데요. 여기. 네. 지금 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작년은 정말 역동적인 한 해였죠. 네. 그리고 또 뭐랄까 연말로 갈수록 뭐 투자자들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에게 뭐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로 더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전국 네. 이거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2022년이 시작됐는데 올 한 해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올 한 해가 2022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지난해부터 22년은 항상 제가 22년이 정말 힘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벌써 한 2,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도 제가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게 항상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가 이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면 첫째 해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92년 동안 평균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92년 동안 13번의 이런 급등장세가 있었는데 이 급등장의 1년차는 보통 47% 정도 미국의 S&P 500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어떤 주식을 사든 또 언제 사든 웬만하면 계속 오릅니다. 이 2년차 같은 경우 이제 보통 S&P 500 지수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12% 정도 올랐었거든요. 아니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주가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 92년 동안 연평균 9.2% 올랐기 때문에 12%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차가 되면 이 13번 걸쳐서 평균이 4%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3년 차가 되면 이제 그때는 약간은 이제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이게 1년 뒤에 4% 정도 오르고 끝났다. 이런 얘기라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 13번 상승장 중에 5번은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보통 1년 차나 2년 차에는 한 번도 하락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1년 차나 2년 차는 언제나 주가가 좀 좋았다는 거고 3년 차는 하락도 많았지만 두 번째는 상승으로 끝났던 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3년 차 상승장 이럴 때 이제 문제점은 1% 정도 오르고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 해에 S&P 500 지수가 18%나 중간에 떨어졌다가 간신히 이제 회복을 하고 이게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차가 항상 좀 긴장이 좀 되는 해인데 문제는 이 3년 차가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걸 좀 속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3년 차의 가장 문제점은 워낙 실물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게 3년 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좋아지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실물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제 많은 증권사 분들은 봐라, 실물 경제가 저렇게 안 좋았을 때도 주가가 좋았지 않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니까 주가는 더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도 더 수입을 많이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가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쨌든 중요한 건 92년의 역사라는 건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90년 동안 이게 좀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됐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4번째 상승장인 이번에도 과거의 13번 평균하고 똑같이 간다. 이건 물론 아니죠. 하지만 이 평균에서 역사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는데 3년 차의 가장 큰 문제는 실물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뭐 당장 요번에도 그렇거든요.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1년에 6%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22년에도 4%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3%된 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 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대 후반 정도면 평균적인데 그럼 3%만 해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성장률이 4%다. 그 얘기는 더 이상 그러면 돈을 풀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연준에선 사실은 뭐 성장률은 공식적으로 보지 않는 거고, 연준에서 미국의 연준은 공식적으로 두 개를 본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어쨌든 인플레이션. 네, 두 번째가 고용을 본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을 보면 이 실업률이 4.2% 정도,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2017년, 18년에 대충 3% 후반에서 4% 초반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소 실업률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완전 고용률로 기준으로 네. 삼는 거죠? 굉장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실업률이 좀 되는 것도 사실 미국 사람들이 좀 눈을 좀 낮춰서 취직을 하면 뭐 모든 문제가 마찰적 실업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과 눈높이가 안 맞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거 경제학적 용어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실업 대부분이 지금 마찰적 실업이지 일자리가 부족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게 일자리는 지금 엄청 구인 광고는 네.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뭐 웬만한 직장에서 지금 한 달에 $6,000, 한 700만 원 정도 준다고 해도,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돼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이런 직장들이 정말 미국에는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뭐 트럭 운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이 줘도 지금 사람 못 구하고. 그게 뭐 좀 네. 공급 물류 대란의 뭐 어떤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국에서 1년 정도 생활할 때 정말 많이 먹었던 음식이 치폴레라고 해서 멕시코 음식을 대중적으로 이렇게 만든 음식인데, 치폴레 같은 경우 이제 계속 기사가 뜨더라고요. 시간당 임금을 아무리 올려줘도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현재 매장을 확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뭐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마찰적 실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실업률이 약간은 높은 편이에요. 4.2가 뭐 아주 낮은 건 아니고, 19년 같은 경우는 뭐 3%대 초중반까지도 내려왔었으니까 뭐 그보다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마찰적 실업으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완전 고용 상태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이게 13번의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일어난 강세장에서 3년 차마다 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경기 회복과 그 다음에 일자리도 충분히 남아도니까, 자, 일단 연준에서 하나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는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 이제 연준이 고려하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꾸만 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 들썩들썩 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게 좀처럼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자꾸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서 어쨌든 3년 차마다 일어나는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둘로 갈리는 거죠. 야, 이제 뭐 한 2, 3년 투자하신 분들은, 2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벌었는데 언제 나가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어쨌든 잘 팔고 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 상승장을 놓쳤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지 하는 분들이, 이제 올해는 그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이제 어떤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냐면 매번 3년 차가 급등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기만 하면 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가 매수. 네, 아직도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 그래서, 나만 이 상승장에서 뒤쳐서 내가 부자 될 기회를 놓쳤네, 벼락거지네,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인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올해는 미국 증시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군요.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파월 의장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1월서부터는 좀 더 급격하게 공격적으로 많이 땡겨질 것이고, 금리 인상도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일각에서는 증시의 어떤 급락, 이런 것들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편이 있고, 네. 또 한쪽 편에서는 예전에 또 데이터를 보면 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마다 네. 증시는 첫 번째 금리 인상 때는 올랐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서로 상충하는 거라 어떤 데이터를 믿어야 될까? 네. 제가 어쨌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경제학이 틀렸다 얘기할 때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야, 금리 인상하면 경제학 교과서에는 원래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며, 그렇죠. 자산 가격이 원래 떨어진다며. 근데 말이야, 지금까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대체로 미국의 주가는 올랐거든? 야, 그럼 경제학 교과서 이건 정말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경제학이. 실제로 틀렸다는 점에 대해서 저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가 깔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세트리스 파리부스라는 말이 이제 혹시 경제학을 이제 뭐 대학교 때 뭐 교양으로 들으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항상 경제학은 이 가정을 깔고 하다 보니까 현실 경제랑 안 맞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세상을 설명하기가 좀 단순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바로 이 세트리스 파리부스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데 금리만 딱 올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어떤 때였냐? 미국 경제가 점점 좋아질 때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그리고 그 운전대에 앉은 게 누구냐? 미국 연준이거든요. 그렇죠. 자, 연준이 운전하면서 뭘 보느냐? 미국 경제 상황만 딱 보면서 운전하는 겁니다. 내 차만 잘 나가면 돼요. 뒤에 따라오는 예를 들어 뭐 중국, 뭐 예를 들어 유럽 못 따라오네. 아, 쟤네 따라올 때까지 내가 천천히 이 차를 몰아야지. 이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오직 미국 경제만 보면서 예를 들어 돈줄을 죄어야 될지 돈을 더 풀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보다 묘하게 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지금까지 이렇게 인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항상 경제가 굉장히 좋았을 때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가가 금리 인상을 할 때도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증시 전문가들 특히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때 경험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훨씬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는 틀렸고 이번에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한국은 몰라도 미국은 매번 왜냐하면 운전대에 앉은 게 미국인데 그렇죠. 설마 미국 주가 떨어지게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확 올리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증시 봐가면서 또 미국 경제 봐가면서 한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전망이죠. 그렇죠. 네. 그럼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이번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1월에 이 통계, 11월 통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8%나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최고치냐? 무려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진짜 엄청나거든요. 자, 그럼 6.8이란 물가 상승률은 그동안 4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자,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항상 고민이 디플레이션이었지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고민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폴 볼커라는 전 연준 의장이 이 물가를 잡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물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낮아졌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물가가 오를 걸 걱정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 40년 동안 그래서 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물가를 보면서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고용만 보면 됐었죠. 근데 이번에 4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물가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전에는 고용만 보면서 주가를 살짝 보면서 주가는 살짝 보지만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주가는 안 본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진짜 봐야 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보다 물가를 보면 좀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40년 만에 최고치니까 그렇죠. 만약에 물가를 잘못해서 이 통제를 잘 못하면 이게 1970년대 후반에 왔던 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이게 올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경제 회복 속도보다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가져간다면 경제학 교과서가 실제로 우리 실물 경제 또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금리를 인상할 때 그게 어쨌든 자산 가격의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2년은 100% 과거의 경험을 확신하는 것보다는 양쪽 다 열린 눈으로 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에 따른 적정한 인플레이션, 그 금리 인상. 네. 이거는 오케이.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잘 뭔가 부족한데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건 엄청난 데미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어떤 의견도 있냐면 이게 이제 수요에 의해서 막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한 이쪽 이슈기 때문에 이거는 곧 해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불안한데. 네. 아니 진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막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왔을 때 진짜 딱 한 번 조치를 잘 취해서 디플레이션으로 바꾼 적도 많아요. 대표적인 때가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1920년대 인플레이션인데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당시에는요. 계란 하나에 한 알에 800억 마르크 그 다음에 소고기 1kg에 뭐 1조 마르크를 훨씬 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화폐 개혁 딱 한 번으로 인플레이션을 끝내버렸고 오히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위기가 왔었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또 연준의 힘, 연준에서 금융정책을 잘 한다면 언제든 그렇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잘 조절할 수 있기는 한데요. 문제점은 이 프리드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경고를 한 것처럼 연준이 그만큼 유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준이 모든 그 전지전능한 그 해결사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연준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재작년에 낸 책에서 연준이 아틀라스다 이렇게 제가 책에서 표현을 아틀라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는 이제 이 바로 세상의 하늘을 떠받치고 있잖아요, 혼자서. 근데 아틀라스는 티탄족의 신이라 제가 이렇게 책에서 서론에서 한번 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티탄족의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보다도 더 오래전 신이고요.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이에요, 사실은. 네. 조상신 같은 거죠. 근데 그 아틀라스는 이제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거잖아요, 신이니까. 영원히 떠받칠 수 있는데, 연준이 그럼 신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조직이고, 지금까지 연준은 수도 없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연준이 이제 최근에 실수를 저질렀던 건 이제 40년 전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물가 상승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건 40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언제가 문제가 됐었냐? 196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마틴 주니어 연준 의장이라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뭐 유능한 분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준 의장을 하셨고, 저도 이분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연준 의장이 분명한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정책적 실수를 했던 게 1960년대 제가 보기에는 이 워낙 호황이었잖아요. 지금도 미국 경제 황금기 그러면 언제입니까? 바로 1960년대. 그때는 정말 중산층도 잘 살고 정말 미국의 모든 사람이 풍요롭던 시대가 바로 1960년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과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해서 마틴 주니어 연준 의장이 이대로 가다가 혹시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지? 걱정해서 긴축 정책을 좀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자기 집으로 불러서, 텍사스에 있는 집으로 불러서 이게 진짜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좀 체구도 있으니까 벽에다 확 밀어놓고 금리 낮춰. 근데 거기 이제 일화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자신있게 말해요. 나는 그런데 굴복하지 않고 금리 안 낮췄다니까?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지만 금리가 은근슬쩍 내려갑니다. 65년, 66년 이럴 때 미국 경제가 좀 과열 현상을 보일 때 금리를 많이 낮췄어요. 그게 원인이 되면서 68년, 69년 넘어가면서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 올랐냐? 지금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았어요. 고작 4%. 지금 6.8이니까 뭐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4% 올랐을 때 그때 이미 고삐 풀린 말처럼 이게 확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주니어 연준 의장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4% 올랐던 그 69년을 보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이 마구간을 벗어난 다음에는 내가 그 말을 잡으러 갔더니 이 말은 이미 도로를 마구 달리고 있더라. 잡을 수가 없더라. 4% 올랐던 게 왜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좀 심각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건 분명히 자산시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바로 이 마틴 주니어 연준 의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4% 올랐던 게 왜 장기적인 물가 상승으로 갔냐? 물론 뭐 그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석유 파동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은 뭐가 만드냐면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다 내일 물가가 오를 것 같아. 내년 물가가 오를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약에 내년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임금 올려달라고 가장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내년에 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나한테 임금을 10% 올려달라. 안 그러면 나 일 못하겠다. 내년에 보나마나 물가 10% 오른다니까?
이렇게 되면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치폴레 예를 들었지만 아무리 시간당 임금을 계속 올려줘도 일 안 해. 더 올려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임금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원자재가 이걸 뒤에서 펌프질을 하게 되면 바로 1969년 같은 물가가 그때는 4%밖에 안 올랐지만 1970년대 후반에 이 물가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거의 20% 안팎으로 오르는데 처음 시작은 바로 1969년이었고 마틴 주니어 연준 의장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가 초반에 오를 때 이 시장의 기대를 딱 꺾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연준이 이걸 교묘하게 잘하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고요. 오히려 디플레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게 초기에 진압을 못하면 사람들이 내년엔 더 오를 거야 라고 믿는 순간부터는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서부터는 우리 소위 사재기 한다고 네. 물건값 오를 텐데 쌀 때 네. 사놔야지 뭐 이런 심리. 네. 그러니까 가수요까지 발생. 이게 원자재 시장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원자재가 바로 그런 경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걱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연준의 그 적절한 이 행위들 하고 있는 테이퍼링을 뭐 3월까지 하겠다. 뭐 금리 인상을 뭐 좀 더 땡기겠다.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기대 심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연준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보가 있고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아, 이게 문제는요. 연준이 너무 친절해졌어요. 네, 좀 가이드를 너무 이제 좀 쉽게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forward guidance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언제부터 강조한 거냐면 2020년에 3월 달에 주가가 계속 폭락을 하고 시장이 불안불안해하니까 연준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연준에서 정책적 실패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과거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 대공황 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금리를 낮추고 뭐 예를 들어 돈을 풀어야 될 상황에서 금리를 오히려 2배 이상 올렸던 적도 있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연준의 정책적 실패가 대공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버냉키 전 의장이 너무 느리게 시장에 대응을 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너무 악화시켰다 이런 평가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3월에 주가가 날이면 날마다 떨어지니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걱정 마라. 내가 모든 걸 친절하게 다 알려줄게.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가 forward guidance 모든 걸 다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2020년 3월에는 분명히 필요했고 도움이 됐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약속을 했고 같은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있는데 이 약속을 깨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중단하는 시기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친절하게 미리 몇 달 전에 다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끝낼게 이런 거 갖다 대고 우리가 좀 속도를 가속화할 거야 알려줬죠. 그리고 점도표를 찍어서 이 FOMC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막 점을 다 찍어서 일일이 찍어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금리 인상을 2022년에 한 3번쯤 할 것 같아 라는 걸 지난해 연말에 이미 다 알려줬잖아요. 친절한 연준이 참 좋긴 한데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이 강조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어야만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한번 시작되면 그 기대 심리가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원자재에서 사재기를 한다. 그 사재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선물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 투기를 합니다. 자, 미국의 아주 저명한 투자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물가 오른다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자재 선물 사라니까 TV에 나와서 매일 떠듭니다. 이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해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이제 물가 오른다니까 자꾸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선물 투자를 한다든가 별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투기적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게 되고 시장에 자꾸만 불안감을 만들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대를 딱 꺾어놓는 방법은 뭐냐? 시장에 충격을 딱 주는 거죠. 폴 볼커나 이런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시장에서 대충 요번에 금리 한 0.25 올리겠지. 그랬을 때 0.5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앨런 그리스펀 의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놀래게 하면 선물로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무서워서 야, 내가 이렇게 투기를 했다가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올리면 어떡하지? 깜짝 놀래게 막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겠네. 무서워서 물가 상승에 베팅하니까 겁나네.
라고 만들어주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당연히 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물로 투기를 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준이 친절하게 예고를 다 해주면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선물 투기나 이런 걸 통해서 연준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칫해서 올 연말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지 못하면 내년 임금 협상을 할 때 미국에서 야, 올해 보니까 물가가 안 잡혔네? 그럼 내년도 또 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보세요. 올 연말에도 또 한 6% 올랐다. 나 이거 불안하니까, 야, 나 금리 인상 이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장이 다 불안해. 물가도 올랐어. 난 말이야. 임금 한 10% 올려줘. 안 그러면 일 안 할래. 이렇게 사람들이 되면서 노동 공급을 지금처럼 이 미국 사람들이 꺼리는 현상이 내년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물가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준이 친절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혹시 인플레이션 국면이 내년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그렇게 유리한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좀 그럼 파월 의장이 약속을 깨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충격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0.25 내릴 거로 예상하는데 갑자기 0.5로. 네, 0.5로 확 올린다든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대 성능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즉 금리를 조금만 올리고도 충격 요법을 주면 무서워서 선물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또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조금 올리고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올리고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빨리 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포워드 가이던스를 다 하는 상황에서는 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금리를 인상해야 물가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고의 전문가들도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막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렇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올 하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긴장을 할 필요가 좀 있는 시기가 바로 올해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대부분 예상하는 게 상반기 테이퍼링이 끝나고 2, 3월 끝나고 그다음에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파월은 빠른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터진다고 하면 상반기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때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저는 그건 하나는 좀 확신이 하나 있는데요. 연준에서 이제 항상 우리는 금융시장은 그렇게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사 이건 아니다. 우리는 항상 말이야. 어쨌든 고용시장하고 인플레이션 요 두 개만 본다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연준의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 행보를 보면 금융시장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정말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일 나겠다. 또 그리고 달러화 가치가 위협을 받으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린다든가 이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문제를 스스로 만들 경우는 굉장히 이런 경우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준의 태도가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사실은 앨런 그리스펀 전 연준 의장 때부터 바뀌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연준 의장들은 어떻게든 금융시장에 위기가 온다든가 이런 게 올 것 같으면 자기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앨런 그린스펀 때부터는 항상 사후적으로 나서는 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왔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그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써왔고, 파월 의장의 행보를 최근에 보면 그린스펀 때부터 만들어진 연준의 어떤 사후적인 그런 대책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좀 빨리 잡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상반기 때 주가 조정이 오고 좀 빨리 해결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느리게 대응을 하면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는 주가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여러분들 돈을 갖고 있는 건 손해잖아요. 돈의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물에 투자해야 되는데, 실물이라는 건 결국 부동산 주식도 다 분명히 실물인 거죠.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이나 또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할 거라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긴축을 계속 굼뜨게 움직인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오히려 버블을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당장은 더 바라시는 일일지도 그렇죠. 일단은 모르지만. 당장 네. 주가 오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뭐 일단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당장 주가가 오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연준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하반기가 돼서 진짜로 그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이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었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바로 더 크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삼모사 좀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를 조기에 좀 올리면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은 좀 덜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제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연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는 긴축을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 시장을 안심시키다가 파월 의장이 이제 지난해 우리를 약간 좀 속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말 바꾼 거나 마찬가지니까. 9월 28일 전까지는 야 무슨 인플레이션이냐 걱정하지 마라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9월 29일 날 자국에서 얘기 안 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얘기 안 하고 유럽 가서 유럽 중앙은행 회의 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털어놨죠. 이거 지금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 나라에서 얘기 안 하고 왜 남의 나라 가서 얘기를 해. 그런데 문제점은 파월 의장이 지금은 또 우리가 그렇게 뭐 금리를 빨리 올릴 건 아니야. 이렇게 약간 좀 시장을 안심시키다가 이거 핸들링이 안 되네. 만약에 연말에 이제 갑자기 금리를 가속화시켜서 올리게 되면 그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더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게 3월 FOMC 회의에서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변한 게 없거나 더 높아지거나 그런데 빠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느슨하게 한다면 오히려 네. 그게 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때 이후에는 아마 연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오히려 생각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지만 네. 어쨌건 솔직하게 인플레이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번에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이게 시장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좀 더 단단하게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또 이상한 태도를 보이면 그때부터 만약에 시장이 그러면 연준이 계속 신뢰할 것이냐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어쨌든 말을 바꿨고 그렇죠. 과연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폭적인 신뢰를 계속 보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3월 달에 또는 3월 이후에 특히 2분기가 중요한데 2분기 때 연준의 태도가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만큼의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박 기자님은 그 2022년도에 상당한 주가의 폭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 몇 년 전부터 해오셨잖아요. 뭐 폭락이라는 게보다는 이제 주가 조정이 오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연준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22년은 21년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만약에 조금만 삐끗하면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는 해이긴 하죠. 근데 연준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 하나 뭐냐면 연준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하우가 쌓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2012년에 했던 실수를 또 똑같이 반복할 것이냐. 저는 연준이 안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도 이제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때 그러자도 시장이 막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데 양쪽 하나 하다가 말고 갑자기 콜드 터키로 그만 중단 이래 버렸기 때문에 시장을 갑자기 공포에 빠뜨렸고 그게 18%라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었죠. 사실은 그전까지 주가 계속 오르다가 18%나 조정을 받으니까 정말 시장이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연준이 이제 거기서 교훈을 배운 게 없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번에도 이제 올해 22년에도 약간 이제 살얼음판 같은 때인데 저는 거기서 연준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만큼 이거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저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분들이 거기 계신 거고 그리고 또 과거의 경험도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대응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렇게 확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절이다. 이렇게 22년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폭의 조정이 있을 만한 어떤 충격, 시장의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인플레이션의 수치와 그에 따른 연준의 태도 네. 우리가 100% 연준의 말을 믿고 안심하면은 네. 큰일 난다. 네. 예, 그거를 잘 포인트를 잡아야겠네요.